210쪽을 보시면 등기부가 나와 있습니다. 210쪽에 210쪽에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요. 이미 설명할 건 다 설명을 했습니다. 쭉 읽어보시면 돼요. 쭉 넘어가셔갖고 어디를 보시냐면 214쪽에 구분건물 등기부가 나와 있는데 이 부분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출제가 한 문제가 이루어질 거예요. 네. 집합건물 등기부 예전에 설명드린 적 있습니까? 없어요? 있는 것 같은데. 아, 그런가요? 네. 이건 아파트인데요. 레미안 아파트 1001동 건물입니다. 101호쯤 될 테고 202호쯤 될 테고 303호쯤 될 겁니다. 이 토지를 뭐라고 부르냐면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이라고 해서 대지라고 부릅니다. 건물의 기초가 되는 땅 대지라고 불러요. 대자는 기초 대자입니다. 이 건물에 대한 등기부는 먼저 1001동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그 이유를 보시면 1001동을 보시면 면적이 존재합니까? 1001동에 대해서? 면적 존재하죠. 그럼 면적을 기록하는 등기부가 있어야 되는데 면적은 어디 기록합니까? 표제부에. 건물의 경우 소재, 대지 지번, 종류, 구조, 면적은 등기부에 어디에 기록합니까? 표제부에. 따라서 1001동은 1001동 건물은 면적이 존재하기 때문에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가 있어야 됩니다. 이 건물을 뭐라고 부릅니까? 집합건물. 지금 1001동 건물은 9개로 구분되어 있죠. 구분된 하나를 얘기할 때는 구분건물이라고 했습니다. 구분건물. 9개의 구분건물이 1001동에 집합되어 있죠. 따라서 1001동을 얘기할 때는 집합건물이라고 부릅니다. 집합건물. 이 1001동에 대한 집합건물은 면적이 존재하니까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두 번째, 갑구 존재할 수 있습니까? 갑구는 소유권자를 기록하는 부분이죠. 그럼 1001동 전체에 대한 소유권자 존재합니까? 1001동 전체에 대한 소유자 없죠. 따라서 갑구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갑구가 존재하지 못한다면 을구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1001동 전체에 대해서는, 즉 집합건물에 대해서는 표제부만 존재합니다. 두 번째, 101호. 101호 보시면 면적이 따로 존재합니까? 존재하죠. 따라서 면적을 기록하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표제부가 존재합니다. 101호에 소유권자 별도로 있습니까? 네. 있죠. 소유권자를 기록하는 갑구도 존재해야 됩니다. 101호 소유자가 은행에 저당 잡히고 돈 빌릴 수 있습니까? 네. 따라서 소유권 이외의 권리를 기록해야 될 을구도 존재합니다. 따라서 101호는 표제부, 갑구, 을구가 다 존재합니다. 그렇죠. 102호는요. 102호. 면적이 따로 존재합니까? 네. 따라서 표제부 존재하고 소유자 따로 있습니까? 네. 있겠죠. 저당권 설정할 수 있습니까? 네. 있겠죠. 103호. 표제부 존재할 테고 갑구, 을구 다 존재할 겁니다. 쭉 가서 302호는 어떨까요? 표제부 있겠습니까? 면적이 존재하겠죠. 면적을 기록하는 표제부 있을 겁니다. 소유권자 따로 있습니까? 있을 겁니다.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303호는요. 표제부 존재할 테고 갑구 존재할 테고 을구도 존재할 겁니다. 이 등기부를 1001동 등기부라고 불러요. 즉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이 등기부는 집합건물 등기부예요. 그럼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표제부, 갑구, 을구 세 부분만 구성되어 있습니까? 아니죠. 특이하죠. 1001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가 있고 101호부터 303호까지 전부 다 표제부, 갑구, 을구가 따로 존재합니다. 그렇죠. 이게 바로 1001동 등기부입니다. 집합건물 등기부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303호 등기부 이거 맞습니까? 303호 이거 맞아요? 안 맞아요? 맞죠? 303호를 뭐라고 부릅니까? 구분건물. 따라서 이 등기부는 구분건물 등기부입니다. 그래서 집합건물 등기부도 이거고 구분건물 등기부도 이겁니다. 그래서 혼용해서 써요.
집합건물 등기부, 구분건물 등기부 혼용해서 씁니다. 특이하죠? 하나 더 기억하셔야 될 게 이 등기부는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요. 이 등기부는 보전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집니다. 보전 등기 나중에 할 거예요. 보전 등기에 의해서 등기부가 만들어지는데 이 보전 등기 신청할 때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신청이 돼야 됩니다. 그래서 동시에 만들어져야 됩니다. 꼭 기억하셔야 돼요. 표제부만큼은 반드시 동시에 작성이 돼야 됩니다. 또한 이 표제부는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져 있습니다.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이건 분명히 건물 등기부죠. 토지 등기부가 아니라 건물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토지도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등기부 따로 있겠습니까? 표제부 따로 있을 테고 갑구 따로 있을 테고 을구도 따로 있을 겁니다. 토지도 별개의 부동산이니까 표제부, 갑구, 을구 따로 있을 겁니다. 건물 등기부 따로, 토지 등기부 따로. 맞습니까? 그런데 이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만큼은 특이하게 건물 등기부와 토지 등기부가 합쳐지는 현상이 나타납니다. 무슨 얘기냐면 이 집합건물 등기부 표제부는 이거라고 그랬죠. 전부 다 상단부, 하단부로 나눠지고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되고 하단부에는 토지에 관한 내용이 기록이 됩니다. 그렇다면 303호를 예를 든다면 이 부분은 뭐에 대한 등기부일까요? 303호 표제부, 갑구, 을구. 맞습니까? 그렇죠. 이 부분은 어떨까요? 토지 표제부, 갑구, 을구. 그렇죠. 그래서 이 집합건물 등기부는 토지 등기부와 건물 등기부가 합쳐지는 현상이 나타나기 때문에 대단히 중요하고 시험에 자주 출제가 됩니다. 이게 나중에 상세하게 볼 겁니다. 그냥 이런 게 있다는 것만 보시면 돼요. 이때 상단부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했습니다. 맞습니까? 네, 상단부에는 건물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요. 건물과 토지를 보시면 건물이 위쪽에 있고 토지가 아래쪽에 있죠. 그래서 위쪽은 건물에 관한 내용이, 아래쪽은 토지에 관한 내용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럼 이건 천일동 표제부니까 천일동에 관한 내용이 바로 여기 들어갈 겁니다. 맞습니까? 제목은 한동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가요. 나중에 프린트로 나눠 드릴 겁니다. 그냥 들어만 드시면 돼요. 상단부에는 한동 건물의 표시. 그러면 이 한동 건물과 대구 관계를 이루는 것은 이 토지 전부겠죠. 요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토지의 표시. 그 다음에 303호를 보시면 303호. 요 303호에 관한 내용이 여기 들어가는 겁니다. 위쪽에. 제목은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갑니다.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그러면 이것과 대구가 이루는 것은 요건데요. 이걸 대지사용권이라고 불러요. 나중에 민법과 등기법에서 하실 겁니다. 이것과 대구가 되는 것은 요 부분인데 요게 여기 들어갑니다. 제목은 대지권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들어가게 돼요. 좀 어려운 거 하고 있는 겁니다. 요게 대지권의 표시. 다시요. 여기는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목적인 토지의 표시. 여기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여기는 대지권의 표시. 그럼 전유 부분이라는 용어가 나오는데요. 이 전유 부분이라는 용어와 구분 건물이라는 용어는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우리 책에는 이걸 같은 뜻으로 책이 쓰여져 있는데 이거 같은 뜻일까요? 다른 뜻일까요? 네? 구분 건물은 뭐였습니까? 천일동 건물이 9개로 구분되었을 때 그 하나를 구분 건물이라고 얘기했습니다. 맞습니까? 전유 부분은 한 사람의 소유자가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이란 뜻이에요. 전적으로 소유하는 부분. 이걸 전유 부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전유 부분과 구분 건물은 어떠한 차이가 있느냐면 이 건물을 보시면 공용 부분이 있죠.
공용 부분은 전유 부분 안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예를 들어서 복도, 계단, 엘리베이터 이런 것들은 전유 부분에 들어갈까요? 안 들어갈까요? 안 들어가죠. 공용 부분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분을 얘기합니다. 이 구분 건물은 이 구분 건물은 공용 부분이 포함된 개념이고요. 전유 부분은 공용 부분이 제외된 개념이에요. 예를 들어서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그때는 전유 부분. 현관문 열기 전에 복도까지 포함되면 구분 건물.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복도까지 포함되면 구분 건물. 복도를 제외하고 현관문 열고 안에 들어가면 전유 부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여기는 구분 건물의 표시가 아니라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예요.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 구분 건물의 표시가 아닙니다. 그렇죠? 나중에 또 할 겁니다. 이때 303호 소유자를 뭐라고 부르냐면 구분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구분 소유권자, 구분 소유자라고 부릅니다. 구분 소유자 갑이 303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불러요. 다시요. 구분 소유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되는데 이를 대지 사용권이라고 부릅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303호 소유자만 갖고 있을까요? 아니면 101호 소유자, 102호 소유자 전부 갖고 있을까요? 전부 다 갖고 있겠죠. 그래서 이 대지 사용권은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다 같이 갖고 있기 때문에 비율로 존재합니다. 비율로. 그렇죠. 그 비율을 결정하는 방법은 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되는 겁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이게 결정이 돼요. 그러면 이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이 면적이 다 똑같다면, 전유 부분 면적이 다 똑같다면 갑이 가지고 있는 이 대지 사용권은 이 토지에 대한 권리 중에서 몇 분지 몇이겠습니까? 9분지 1이 될 겁니다. 맞습니까? 9분지 1을 갑이 가지고 있을 겁니다. 다시요. 구분 소유권자가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건물은 토지 위에 존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토지 위에 존재하는 게 바로 건물이기 때문에 구분 건물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대지 사용권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 대지 사용권은 구분 건물의 면적 비율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유 부분의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이런 건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전유 부분 면적 비율로 결정이 됩니다. 전유 부분의 면적이 101호부터 303호까지 똑같다면 그 구분 소유권자는 9분지 1씩 갖게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비율로서 존재합니다. 그러면 이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뭐가 있느냐면 사용권이 있는 권리는 다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어요. 사용권이 있는 권리 뭐가 있습니까? 소유권, 토지 소유권. 토지 소유권은 세 가지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뭡니까? 사용 권능, 수익 권능, 처분 권능. 그렇죠. 또 뭐가 있겠습니까? 지상권. 지상권도 용유물권이죠. 사용 권능, 수익 권능으로 구성되어 있죠.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임차권. 그런데 지역권은 나중에 민법에서 하시겠지만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에요. 두 토지 간의 이용관계를 조절하는 권리가 지역권이라는 권리인데 여기는 두 토지가 나와 있습니까? 안 나왔죠? 따라서 이건 빠집니다. 그래서 대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는 바로 소유권, 지상권, 전세권, 임차권만 대지 사용권이 될 수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누가 갖고 있다고요? 101호 소유자부터 303호 소유자가 가지게 됩니다. 그 권리를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대지 사용권. 그렇죠. 그러면 이 대지 사용권은 303호 대부를 이루겠죠. 이게 어디에 기록이 된다고요? 303호 표제부 하단부에 기록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기록이 되면 어떻게 기록이 되냐면 대지 사용권이 소유권일 때
소유권 9분의 1 이렇게 기록이 될 겁니다. 9분의 1. 그러면 여기에 기록이 되면 이제 대지사용권이라는 이름은 버립니다. 그리고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권, 여기에 기록되지 않고 여기에 기록되어 있다고 한다면 대지사용권 이렇게 얘기를 해요. 다시요. 토지 등기부에 기록이 되면 대지사용권, 건물 등기부 하단부에 기록이 되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이걸 혼용해서 쓰는데요. 정확하게는 이렇게 구분하는 게 맞습니다. 뭐 나중에 다시 또 할 거예요. 네. 다시요. 여기는 뭐가 들어간다고요? 한동 건물의 표시. 여기는 그러면 이 토지는 대지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죠. 맞습니까? 여기에 기록이 되면 대지권이라는 이름으로 다 바뀐다고 했죠. 그러면 이 토지는 대지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들이죠. 따라서 여기다가는 대지권의 목적이 되는 대지권의 객체가 되는 토지의 표시라는 타이틀로 기록이 됩니다. 그 다음에 여기는 101호, 즉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 구분 건물의 표시가 아닙니다. 전유부분 건물의 표시예요. 그렇다면 이 전유부분의 건물의 표시가 들어간다면 이 안에는 공용 부분이 기록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거 다 출제가 되는 겁니다. 만약에 여기에 구분 건물의 표시, 구분 건물의 표시, 구분 건물의 표시, 구분 건물의 표시라고 되어 있다면 공용 부분이 이 안에 들어가겠죠. 하지만 구분 건물의 표시가 아니라 전유 부분인 건물의 표시니까 이 안에는 공용 부분에 대한 면적이 들어갈 여지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하단부는 토지에 대한 내용이 들어간다고 그랬죠. 그 토지에 대한 권리가 뭐라고 했습니까? 대지권. 저기에 기록되면 대지사용권, 여기에 기록되면 대지권. 따라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대지권의 표시 이렇게 기록이 됩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나중에 또 할 거예요. 처음부터 많이 하면 여러분들 화날 것 같으니까 네. 이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 전체가 뭐라고요? 한 개의 등기부입니다.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이 건물은 아니 구체적인 내용은 안 하겠지만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것은 좀 확인하겠다는 겁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건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죠. 맞습니까? 등기부 몇 개 있습니까? 하나. 법적인 건물은 몇 개 있습니까? 9개. 그러면 아까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 아까 제가 판사한 적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입니까? 부동산 한 개마다 등기부는 하나만 있어야 된다는 원칙이에요. 부동산이 한 개인데 등기부가 2개, 3개, 4개가 있다면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 부동산마다 등기부는 하나씩만 있어야 돼요. 맞습니까? 그게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입니다. 부동산은 한 개인데 등기부가 2개가 있다고 한다면 즉 표제부 갑골구가 이렇게 있다고 한다면 여기는 갑소유, 여기는 을소유. 공시기능에 혼란이 발생하죠. 따라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상 하나를 없애야 됩니다. 맞습니까? 이게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집합 건물의 경우에는 법적인 부동산이 몇 개라고요? 9개. 등기부는 몇 개입니까? 따라서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됩니까? 적용되지 않습니까? 적용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집합 건물에서는 1부동산 1등기기록의 원칙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나 더. 지금 303호 소유자는 갑입니다. 을과 매매계약을 체결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을은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등기부 확인해 봐야 되겠죠. 등기부를 확인하는 방법은 2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등기기록을 열람하는 방법이 있고요. 등기사항 증명서를 발급받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따가 보실 거예요. 열자는 눈으로 본다 열자고요. 람자도 눈으로 본다 람자입니다. 눈으로 확인하는 걸 열람이라고 부릅니다.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 옛날에 등기부 등초본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그걸 얘기하는 겁니다. 이 2가지 방법을 통해서 등기 기록을 확인해야 되는데 이 을은
등기기록 확인할 때 이거 전체를 확인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네? 없죠. 을이 확인할 필요가 있는 부분은 어느 부분일까요? 이거 확인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여기에는 공용 부분이 나옵니까? 안 나옵니까? 안 나오죠. 공용 부분은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여기에. 그럼 이거 확인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확인해야 될 겁니다. 맞습니까? 그러면 이 등기기록의 열람이나 등기사항 증명서 발급제도를 등기기록의 공개제도라고 부르는데요. 이 등기기록의 공개제도에 있어서 하나의 등기부는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가 아닙니다. 이때는 한동 건물의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 303호죠. 해당 구분 건물의 표제부 갑구 을구, 즉 해당 전유 부분의 표제부 갑구 을구만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그러면 존재할 때는 이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였는데 공개가 될 때는 전체가 하나의 등기부가 아니라 한동 전체에 대한 표제부와 해당 구분 건물에 대한 표제부, 갑구, 을구만 하나의 등기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존재할 때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등기부의 구성은 같다, 다르다, 다르다. 이게 단골로 출제가 됩니다. 존재할 때의 등기부의 구성과 공개가 될 때의 등기부의 구성은 집합건물 등기부에서는 달라집니다. 특이하죠. 그래서 자주 출제합니다. 요게 그 내용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214쪽에 줄은 1월달부터 줄 칠 겁니다. 그리고 1월달부터 줄 칠 때 지울 건 다 지울 거예요. 시험에 안 나오는 거.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쭉 넘기겠습니다. 217쪽을 보시면 맨 꼭대기에 니은, 디귿, 리을이 나와 있죠. 네, 요거 별표 치십니다. 아직은 설명을 안 드릴 거예요. 민법에서 좀 더 공부하신 다음에 설명을 드릴 거고요. 단골로 출제되는 부분이죠. 그 다음에 쭉 넘어가겠습니다. 220쪽을 보시면 공동담보 목록 편철장이라는 문구가 나오죠. 올해도 출제가 됐는데요. 거기 5개 이상이라는 문구 있습니까? 네, 이게 올해 출제가 됐습니다. 누구나 예상했던 지문이었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신청세 공동담보 목록을 첨부하는데 이를 편철한 장부인데요. 이게 좀 그런 게 예전에 이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것은 등기를 신청하는 사람이 부동산이 5개 이상일 때는 담보 목록을 첨부했습니다. 등기소에 등기 신청할 때. 아까 첨부 정보 있었죠? 그 첨부 정보의 일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등기부가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첨부하는 정보에서 빠집니다. 이게 첨부 정보가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정보가 돼버렸습니다. 이게 제가 수정을 한 것 같은데 안 돼서 네. 그래서 이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것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게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겁니다. 이거 좀 기억해 두셔야 돼요. 문구가 좀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다시요. 공동담보 목록이라는 것은 신청인이 작성하는 것이 아니라 등기관이 작성하는 서류입니다. 등기관이. 거기다 체크하세요. 등기관 작성 이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 다음에 223쪽을 보시면 거기 등기사항의 종류가 나와 있는데 등기사항의 종류 몇 가지가 나와 있습니까? 5가지. 5가지. 등기부 초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초자가 일부 초자예요. 일부 초자. 그래서 일부 복사본을 등기부 초본이라고 불렀고요. 등기부 등본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 등자는 전부 복사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전부를 복사한다. 등자 아래에. 그래서 이 초본은 일부 복사본이고 등본은 전부 복사본이었는데요. 이 등기부가 종이로 만들어졌을 때는 초본과 이 등본 형태로 발급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은 등기부가 종이 형태가 아니에요. 전부 다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이 됐습니다. 이 컴퓨터 파일 형태로 전환이 됐을 때 이제 복사라는 건 의미가 없습니다. 맞습니까? 따라서 이제는 복사본이라는 게 없어요.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뭘로 바뀌었느냐면 이건 일부 증명서로 바뀌었고요. 이건 전부 증명서로 용어가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등기부 등본, 초본 이런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어떤 책은 아직도 있는 것처럼 써 있는데요. 등기부 등본, 등기부 초본 이런 서류는 없어요. 초본은 일부 증명서로 바뀌었고 등본은 전부 증명서로 바뀌었습니다. 이 초본 형태는 세 가지가 있고요. 그 다음에 등본 형태, 전부 증명서는 두 가지 형태가 존재합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면 전부 증명서 1번, 2번은 전부 증명서라고 되어 있죠. 전부 증명서 가로를 보시면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이렇게 두 가지 형태의 전부 증명서가 존재합니다.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는 그 의미가 뭐겠습니까? 말소된 것도 전부 다 출력해 준다는 뜻이에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라는 게 예전에 종이로 된 등기부는 말소사항 포함 등본만 있었습니다. 그런데 전산 등기부로 바뀌면서 이 말소된 것을 쏙 빼놓고 현재 효력이 있는 것만 프로그램 돌려서 뽑아낼 수가 있게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뿐만 아니라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 형태도 존재합니다. 즉 말소된 것은 쏙 빼놓고 현재 유효한 내용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이를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어렵지 않죠? 말소된 것까지 포함해서 출력해 준다면 말소사항 포함 전부증명서, 말소된 것을 쏙 빼놓고 현재 유효한 것만 출력해 준다면 이건 현재 유효사항 전부증명서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일부 증명서 형태는 세 가지가 있는데요.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이건 무슨 뜻이겠습니까? 특정인 지분과 관련된 것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뭐겠습니까? 현재 소유권자와 관련된 것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지분을 취득하는 과정만 뽑아서 출력해 줄 때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라고 부를 겁니다. 나중에 민법을 조금 더 공부하신 다음에 다시 설명을 드릴 겁니다. 다시요. 지금은 이렇게 5가지 종류가 있다는 거 이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전부 증명서 2가지 형태, 일부 증명서 3가지 형태. 전부 증명서 2가지 형태 뭐라고요? 말소사항 포함 전부 증명서, 현재 유효사항 전부 증명서, 일부 증명서 형태 3가지, 현재 소유 현황 일부 증명서, 또요 특정인 지분 일부 증명서, 지분 취득 이력 일부 증명서. 그렇죠. 그 정도만 보고 가죠. 네. 넘어가겠습니다. 여기는 시험에 나올 게 뻔해서 나중에 줄 치면 돼요. 네. 이제 어디를 볼 거냐면 231쪽을 보십니다. 여기에 이러한 부동산이 있고요.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이를 물권행위 독자성 부정설이라고 얘기합니다. 민법에서 하실 거예요. 그리고 등기까지 갖춘다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될 겁니다. 우리 민법 몇 조라고요? 186조. 그렇죠. 그러면 여기에 매매 계약이나 물권 행위에 적용되는 법이 뭘까요? 네? 매매 계약, 물권 행위 어느 법에 의해서 이걸 규율할까요? 네? 요거는 민법의 채권편, 요거는 민법의 물권편, 그리고 총칙편. 그럴 겁니다. 그래서 민법이 적용이 됩니다. 이 등기에 적용되는 법률은 뭘까요? 네.
부동산 등기법. 이 물권 변동에 적용되는 법률은 뭘까요? 민법의 물권편. 그렇죠. 민법.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때 그리고 등기까지 넘겨줄 때는 민법과 등기법이 적용이 되는 겁니다. 민법이 2개, 등기법 1개. 그렇죠. 그래서 이 등기법은 민법을 실현시키는 법률, 민법의 보조 법률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법의 위치가 이게 중요한 법이고 이거는 좀 덜 중요한 법이에요. 물론 강사도 그래요. 민법 강사는 훌륭하신 분들, 등기법 강사들은 좀 떨어진 사람들, 네, 그래요. 그러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 있는데요. 뭘까요? 신의칙이라는 거 들어보셨습니까? 들어보셨어요? 신의칙. 제가 대학 다닐 때는 신의칙이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으로 봤습니다. 제가 대학 다닐 때니까 한 10년쯤 전쯤 되겠죠? 네. 근데 지금은 신의칙이 가장 중요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은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적 자치 원칙이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개인적인 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사적인 법률 문제는, 개인적인 법률 문제는 당사자들이, 여기서 갑과 을을 당사자라고 부릅니다. 민법에서 당사자. 사적인 법률 문제는 당사자 갑과 을이 스스로 자짜합니다. 알아서 처리해야 된다는 원칙.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쉽게 얘기해서 갑과 을이 법률 문제를 당사자가 스스로 해결하는 것이지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국가는 개입하지 말고 우리끼리 알아서 처리하겠다는 겁니다. 이게 사적 자치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사적 자치 원칙은 민법에서 가장 중요한 원칙이에요. 현재 학계에서. 그럼 이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지켜져야 될까요? 지켜질 필요가 없을까요? 당연히 지켜져야 됩니다. 이유는요, 등기법은 민법의 보조 법률에 불과하니까 민법상의 이 원칙은 우리 등기법에서도 당연히 관철돼야 됩니다. 근데 우리 등기법에서도 이 사적 자치 원칙이 관철되고 있는데요. 용어는 다른 용어를 씁니다. 어떤 용어를 쓰냐면 신청주의라는 용어로 씁니다. 사적 자치 원칙은 법률 문제는 갑과 을이 알아서 처리하는 것이지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쉽게 얘기해서 갑이 이 부동산을 팔고 싶을 때 파는 것이고 을이 사고 싶을 때 사는 것이고 대금도 갑과 을이 알아서 결정하는 것이지 국가는 개입하지 말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사적 자치 원칙이에요. 이 사적 자치 원칙이 신청주의라는 것으로 우리 등기법에는 나타납니다. 신청주의라는 건 뭐냐면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소는 등기를 해줄 수 있는 것이지 갑과 을이 등기 신청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국가기관인 등기소가 알아서 등기를 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의예요. 신청이 있을 때 등기가 이루어지는 것이지 신청이 없다고 한다면 등기소가 관여하지 말라는 겁니다. 알아서 등기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신청주의라는 겁니다. 그래서 민법상의 사적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신청주의라는 원칙으로 나타납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네. 이 신청주의도 원칙은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그러면 임의 신청의 의미는 뭐냐면 민법에서 임의 규정, 임의 법규 들어본 적 있습니까? 그러면 임의 규정, 임의 법규는 그 의미가 뭡니까? 네? 임의 규정은 그 뜻이 뭐예요? 네. 요 임자는 맡길 임자예요. 의자는 뜻의자. 즉, 지킬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규정. 그러면 지켜도 그만, 안 지켜도 그만이라는 겁니다. 이게 임의 규정, 임의 법규라고 불러요. 강행 규정은 무슨 뜻입니까? 강제적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하는 규정, 강행 규정. 그러면 임의 신청은 무슨 뜻이겠습니까?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를 당사자의 뜻에 맡겨놓은 신청. 이게 임의 신청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갑과 을이 매매계약을 체결했고 등기를 신청할지 말지는 갑과 을이 알아서 결정하겠다는 겁니다.
국가기관인 등기소는 등기 신청하라고 강요할 수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 신청이에요.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그렇죠. 따라서 이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지 등기소는 등기 신청을 하고 강요할 수는 없다는 겁니다. 이게 임의 신청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런데 예외적으로 등기를 신청해야 되는 의무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외적으로. 이 등기 신청 의무를 부과하는 법률이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부동산 등기법에서 표제부 등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1월 이내에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표제부 등기는. 예를 들어서 행정구역이 바뀌면 소재지 바뀌죠. 맞습니까? 지번이 바뀌는 경우도 있겠죠. 또 증축한 다음에 면적이 바뀔 수도 있겠죠. 그러면 표제부의 내용도 바꿔줘야 되겠죠. 그 표제부 변경 등기를 신청해야 될 겁니다. 그거는 사유 발생일로부터 변경 등기를 1월 이내에 신청해야 됩니다. 표제부 등기에는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어느 법에서? 등기법에서. 두 번째,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부동산 등기 특별조치법에서 소유권 보전 등기와 소유권 이전 등기의 경우 일정한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이 등기를 신청해야 됩니다. 60일 이내에. 나중에 다시 할 거예요. 좀 어렵습니다. 세 번째,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물론 없겠죠. 그럼 명의신탁이라는 거 들어보신 적 있습니까? 명의신탁을 규율하는 법이 부동산 실권리자 명의등기에 관한 법률이라는 겁니다. 이 부실법이라고도 부르는데요. 이 부실법은 민법에서 공부를 하실 겁니다. 민사특별법 들어보신 적 있죠? 그 하나입니다. 민사특별법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민법에서 공부할 겁니다. 여기서도 등기신청 의무를 부과합니다. 근데 이건 민법에서 하실 거고 우리 등기법에서는 이 두 가지를 할 겁니다. 나중에. 이때는 일정한 경우 신청 의무가 부과되어 있습니다. 이건 어디까지나 예외고요. 원칙은 뭐라고요?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임의 신청. 등기를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등기를 신청하지 않아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거는 임의 신청이 원칙이에요. 이 임의 신청도 공동 신청이 원칙입니다.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요.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과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져요. 셋으로. 공동 신청이 원칙이고 예외적으로 단독 신청,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 존재합니다. 올해도 출제가 됐어요. 그러면 공동 신청이 뭔지를 이제 확인할 텐데요. 여기 부동산이 있고 소유권자가 갑입니다. 갑이 을과 매매 계약을 체결합니다. 이 안에 뭐가 있다고요? 물권행위. 그리고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이루어지면 갑이 가진 소유권은 을의 소유권으로 변동이 된다라고 우리 민법 제186조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이때 매매 계약이 체결되면 갑에게는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줄 의무가 발생합니다. 그렇죠. 을에게는요, 소유권 이전 등기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가 발생을 합니다. 그리고 갑은 매매 대금을 받을 수 있는 권리가 있겠죠. 매매 대금 지급 청구권, 매매 대금 지급 의무도 발생할 겁니다. 하지만 매매 대금은 등기와는 직접적 관련이 없으니까 제가 안 쓰는 겁니다. 이 등기 의무와 이 등기 청구권을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이라고 했습니까? 등기법. 네? 등기법. 네? 이건 등기법이 아니고요. 네. 청구권, 의무, 민법에서 규율합니다. 민법을 실체법이라고 불러요. 아까 법의 실체는 뭐라고요? 권리와 의무. 권리와 의무를 규율하는 법이 뭐라고요? 민법. 민법입니다.
그 다음에 이 등기까지 이루어지게 되면 요 갑은 소유권을 상실할 겁니다. 맞습니까? 소유권을 상실하게 되면 등기만 놓고 볼 때 갑은 불이익이 발생합니다. 등기만 놓고 볼 때. 그리고 을은 소유권 취득하겠죠. 소유권을 취득하니까 등기만 놓고 볼 때 이익이 발생합니다. 여기서 등기만 놓고 본다는 얘기는 무엇을 의미하느냐면 다른 건 고려하지 않고 등기만 보고서 형식적으로 판단하는 겁니다. 그러면 형식적이라는 문구와 반대의 의미는 뭐겠습니까? 실질이겠죠. 그러면 실질적으로 갑과 을을 판단을 해보면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실질을 고려한다면. 왜요? 네? 얘는 소유권을 상실하지만 을로부터 뭘 받습니까? 대금을. 이 을은 소유권을 취득하지만 을에게 뭘 지불합니까? 대금을. 따라서 전체를 놓고 실질적으로 판단한다면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대금이 오고 가는 것은 민법에서 판단하는 영역이지 등기법에서 판단하는 영역이 아닙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한다 라고 얘기합니다. 대금은 고려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대금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 있습니까? 대금을 고려하지 않는다면 있겠죠? 네. 대금을 고려하지 않으니까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대금을 고려한다면 갑도 쌤쌤, 을도 쌤쌤입니다. 하지만 대금은 고려하지 않아요. 그건 민법에서 다른 영역이니까. 그래서 등기만 놓고 이익 불이익 여부를 판단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를 규율하는 법은 무슨 법입니까? 부동산 등기법이죠. 등기법을 뭐라고 부릅니까? 절차법 이렇게 부를 겁니다. 그러면 이때 갑을 뭐라고 부르냐면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을을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등기 의무자, 등기 권리자. 이때 갑은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어떠한 자를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로 부르겠습니까? 등기 의무를 가진 자. 그 자를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부릅니다. 그러면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는 어떠한 자를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겠습니까?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 그 자를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 부릅니다. 그러면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어떠한 자를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로 부르겠습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라 부릅니다.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는 어떠한 자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르겠습니까?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즉 등기만 놓고 형식적으로 판단할 때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다시요. 민법상 또는 실체법상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 의무를 가진 자. 민법상,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 하면 등기 청구권을 가진 자. 그 자를 실체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불러요. 등기법상,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이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 그 자를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라고 부르고요. 등기 권리자는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거나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절차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릅니다. 되셨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지금 우리는 민법을 공부하는 겁니까? 등기법을 공부하는 겁니까? 등기법. 그럼 우리 등기법에서의 등기 의무자는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이자를 얘기해요. 굳이 등기법에서는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 이런 표현을 안 씁니다. 그냥 등기법에서의 등기 의무자라 하면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거나 불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그냥 우리 등기법에서는 등기 의무자라고 부를 겁니다.
얘는요, 우리 등기법에서의 등기 권리자는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취득하여 이익이 발생하는 자를 우리 등기법상 등기 권리자라고 부를 텐데, 그냥 등기법상, 절차법상 이런 표현을 안 쓸 겁니다. 그냥 등기의무자, 등기 권리자는 이제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되셨나요? 보통은 이렇게 일치하죠.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건 나중에 저절로 아시게 돼요. 보통 실제법상 등기 의무자, 절차법상 등기 의무자는 둘 다 갑 아닙니까? 보통은 일치합니다. 하지만 일치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등기는 누가 가장 이해관계가 많을까요? 네? 이 등기를 가장 하고 싶은 사람은 누굴까요? 을이겠죠. 그래서 을이 등기소에 가서 등기를 신청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이 을은 나중에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대금을 조금 적은 것으로 등기부에 기록하고 싶지 않겠습니까? 아닌가? 많은 것으로. 예를 들어서 10억의 매매 계약이 체결되었다는 겁니다. 그럼 나중에 전매 행위를 할 때를 대비해서 15억으로 등기부에 기록할 수도 있겠죠. 맞습니까? 또는 이 을이 취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한 5억으로 등기부에 기록하고 싶은 마음이 있을 수도 있겠죠. 따라서 을이 단독으로 등기를 신청하게 되면 등기부에 엉뚱한 내용이 기록될 여지가 있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서 10억짜리를 15억에 매수했다라고 신청할 수도 있고요. 또는 취득세를 조금 내기 위해서 15억짜리를 5억으로 취득했다고 기록할 여지도 있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 단독으로 신청을 못하도록 합니다. 누구를 참여시키냐면 갑을 참여시킵니다. 얘가 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는 얘는 불이익이 발생한다는 얘기입니다. 맞습니까? 그래서 이 등기를 신청할 때는 을이 단독으로 신청하는 게 아니라 갑과 같이 신청을 해야 됩니다. 이를 뭐라고 얘기합니까? 공동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이 공동신청이 원칙인데 거짓의 내용이 등기부에 기록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어요. 다시요. 등기의 거짓의 내용이 기록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즉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게 뭐라고요? 공동신청, 이렇게 얘기합니다. 좀 외워두실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요.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권리를 상실하여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를 공동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공시 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여시키고 싶다고 해서 참여시킬 수 있습니까? 없을 겁니다. 그렇겠죠? 등기 의무자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면 참여시키고 싶어도 시킬 수 없습니다. 이때는 단독 신청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이해가 되십니까? 두 번째, 다른 방법에 의해서 등기의 진실성,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이미 확보가 됐다라고 한다면 구태여 갑을 참여시킬 필요가 있겠습니까? 없을 겁니다. 이때도 단독 신청입니다. 올해도 출제가 됐는데요. 이 단독 신청에 의한 등기를 우리가 다 외울 수는 없어요. 수십 개도 넘으니까. 출제가 됐을 때 이걸로 골라내는 겁니다. 등기 의무자가 있는지,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는지, 그거 갖고 단독이냐 공동이냐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 세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대위 신청. 요 대자는 대신한다는 뜻이고요. 위자는 지위란 뜻이에요. 즉 당사자를, 제3자가 당사자를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를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제3자가 당사자 갑과 을을
대신하는 지위에서 등기 신청할 때 대위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포괄 승계인에 의한 등기 신청.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포괄 승계인 중에서 대표 주자가 상속인이에요. 그래서 상속인에 의한 등기 신청. 세 번째, 대리 민법에서 공부하셨습니까? 아직 안 하셨죠? 대리인에 의한 등기 신청. 요 세 가지가 제3자에 의한 등기 신청이라고 불러요. 그래서 오늘 요걸 좀 확인할 겁니다. 오늘. 네. 다시 한번 정리하고 잠시 쉬겠습니다. 민법상의 사적 자치 원칙이 우리 등기법에서는 뭐로 나타난다고요? 신청주의. 즉 신청이 있을 때만 등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신청이 없다면 등기가 불가능합니다. 이게 원칙입니다. 그렇죠? 이 신청주의로 나타나게 되는데 신청 중에서도 임의 신청이 원칙입니다. 즉 등기 신청하고 싶을 때 신청하는 것이고 신청하기 싫을 때는 신청 안 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이게 임의 신청이에요. 임의 신청 중에서도 원칙이 뭐라고요? 공동신청. 등기의 진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등기가 이루어짐으로 인해서 불이익이 발생하는 등기 의무자를 등기 신청 절차에 참여시키는 것. 이게 바로 공동신청이라는 겁니다. 두 번째, 등기 의무자가 존재하지 않는다면 또는 등기의 진정성이 다른 방법에 의해서 확보가 됐다면 등기 의무자 참여시킬 필요가 없습니다. 그때는 무슨 신청? 단독 신청. 이 두 가지는 당사자가 신청하는 것이고요. 요 제3자는 당사자가 아닌 자가 신청할 때 제3자에 의한 신청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거는 보통 강사들이 설명 안 하는데요. 제3자라는 용어가 왜 나왔겠습니까? 얘를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둘 다 당사자라고 했죠. 일방 당사자, 이방 당사자, 그 다음에 누가 나오겠습니까? 제3자. 그래서 일방 당사자, 이방 당사자를 제외한 모든 자를 제3자라고 불러요. 제3자. 그래서 제3자가 신청하는 경우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하나만 더 보시고 실 건데요. 이것도 예전에 한 건데 공권력의 객체인 일반 국민이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 뭔가를 요구할 때는 어떤 용어를 쓴다고 그랬죠? 뭔가를 신청한다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등기를 요구한다면 등기 신청 이렇게 얘기를 하게 돼요. 그런데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이 또 다른 공권력의 주체인 국가기관인 등기소에게 뭔가를 요구할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쓸 수가 없어요. 이때는 위촉하고 부탁한다고 해서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러면 등기를 요구한다는 얘기는 등기를 촉탁한다라는 용어를 쓰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수직관계 또는 상하관계라고 불러요. 상하관계일 때는 신청이라는 용어를 행정법에서 쓰고 수평관계, 대등한 관계일 때는 촉탁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갑과을이 국가기관이라고 한다면 등기 신청이라는 용어를 못 쓰고 등기를 촉탁한다는 용어를 쓸 겁니다. 맞습니까? 신청과 촉탁은 같은 뜻이에요. 그렇죠? 그래서 등기의 원칙적인 실현 방법은 신청이나 촉탁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유는 민법상의 사적 자치의 원칙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까? 아니에요. 그런 것 같은데. 네, 여기까지 보고 쉬겠습니다. 네.